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3시쯤에 휴정했다가 조금 전 재개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조우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헌재 출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정리해줬지만 결국은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양쪽 증인신문에 다 응하기로 한 거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 근데 이렇게 증인 입장에서 한쪽의 증인신문에는 응하고 다른 한쪽은 응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 증인신문 답변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주신문이라는 것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주신문 과정에서는 크게 재판부가 개입할 만한 단초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주신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반박하거나 하는 절차가 보장이 돼야지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그 진술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반대 신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하는데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헌재 재판이고 본인의 또 형사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있지만 대통령 측에게는 거부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한다고 했다가 국회 측은 거부한다고 했다가 대통령 측 요청에 의해서 국회 측의 증인신문에도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게 되면 그 본인들 주신문에 대한 답변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믿음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반대 신문에도 응하는 것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 돼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형사 절차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형사 절차에서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 안 된 그 증인신문 답변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헌재 재판은 형사 재판 절차를 따르면서도 엄격한 증인신문 그 증거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전문 증거도 쓸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답변 내용도 여러 가지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반대 신문에 응하는 것이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깔끔한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주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 절차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 측 신문 30분, 국회 측의 반대 신문 30분이 끝나고 지금 대통령 측의 재신문 15분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 또 국회 측에서 반대로 15분 묻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아마 신문에게는 주어질 거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고 싶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대해서 보면 준비된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원하는 답변은 거의 단답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 같은데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경우에 그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당초에 나올 때부터 사실 대통령 측의 그 요구에 맞는 답을 하게 될 경우에 위증의 위험은 사실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싶었겠지만 반대 신문에 의해서 답변할 때는 주신문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깨지거나 그 위증이 어느 정도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서 응하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대통령 측이 휴정 기간에 그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이미 뭐 주신문에서 일정 정도 뭐 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진술이 불일치한 부분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일치시키는 주신문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일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다른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에 반할 경우에 위증 위험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반대 신문에 응했던 것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주신문을 통해서 대통령 측이 묻고 있을 것이고 또 이게 15분 정도 끝나고 나면
또 국회 측에서 15분 정도의 또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 지금 김용현 장관의 어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신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말한 부분을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쪽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던 쪽지가 관심인데 쪽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것 외에도 외교부 장관에게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에게 준 개별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지금 재판정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재신문 과정입니다. 이제 대통령 측 15분, 그리고 국회 측 15분, 이제 앞으로 뭐 한 30여 분 정도가 남아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이제 이번에는 어떤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주신문에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주신문에 대한 답을 탄핵하려는 신문 사항을 계속 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재주신문을 통해서 국회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잡거나 또는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의 보충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다 끝나면 지금 중간중간에 재판부가 보충 신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증인에게 또 묻는 시간이 있어요. 예.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양측의 답변, 양측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묻거든요. 이 그럼 내용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루어집니까?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중간중간에 재판부가 어떤 질문을 했다는 그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마지막에 재판관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질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묻는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당신이 한 답변 중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거나 예. 또는 답변 내용과 답변 내용 사이에 이 행간을 좀 나 궁금해한다, 묻고 싶다. 요거에 대한 답변과 질문 내용이 아마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각 재판관들의 심증이 약간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충 신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보다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발언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방첩사 벙커에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이 부족했다라고 대답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측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직후에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정치인 체포에 관한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측의 답변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면 대통령은 정치인 등의 체포를 하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포고령 위반 동정을 살피라고 했고 방첩사의 비원 벙커에 수감시설 지시했냐는 그 질문에도 역시 김용현 전 장관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방첩사 벙커는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이 부족했고 수감 시설로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혐의도 기구도 없이 특정인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내용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2시간짜리 계획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이 사후적 어떤 규정에 모든 사실관계를 꽤 맞추는 허위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관련자들의 공소장 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복수로 확인된 내용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물증으로 국회 CCTV, 선관위 CCTV를 통해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거나 선관위 침탈해서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던 시도, 또 선관위 직원의 전화기를 압수하려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 같은 경우에도 특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복수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국회에서도 확인했고 검찰 수사에서 확인했고 공소장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 출석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 12월 3일 10시경에 있었던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때 예. 체포 명단, 여인협 방청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체포자 명단을 이미 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공개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면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물었던 거 아닙니까? 저를 왜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그랬을 때 포고령 위반했으니까 하려고 했겠지라는 답변은 뭐 사실상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헌법재판소 절차에서 일단 부인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고 계속 그 주장을 유지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과연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것인가 그 가능성까지를 보고 그걸 입증할 수 있어서 하는 주장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그 지난번 출석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예. 그렇고 오늘 이 진술 과정에서도 확인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해서 소추 사유가 없다는 거를 입증해서 기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변명 자체 또 답변 자체가 좀 너무 터무니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난번 3차 변론기일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 이제 4차 변론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증인을 직접 신문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자, 지금 이 재신문 15분 동안의 재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좀 전달을 했는데, 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은 이 체포 지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 전해진 바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답변 내용이 만약에 대통령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또는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마 이제 주로 본인의 경험에 반하는 경우에 직접 신문을 합니다.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법률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뭐 논리적인 모순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호인이 보통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진술 내용이 대통령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적대적인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방금 언급하신 부분과 같이 뭐 특전사령관 등이 나와서 나 이런 지시 받은 적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변호인 그 대리인단의 그 질문 말고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그랬냐, 그 당시 어떤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랬냐, 몇 시쯤 이런 식으로 경험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적대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기준으로 보면 본인의 경험과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의 경험과 기억에 반하면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이어가 주시죠. 아마 저 발언은 이제 신문이 아니고 발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중간중간에 아마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본인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국회 소추인단의 신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돼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막 그런 취지의 아마 발언 신청을 통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그 일단 여러 가지 진술이 좀 엇갈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그 재판 끝까지 쟁점이 되고 재판관들의 관심의 초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증이 없어요. 관련 물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는 그 노상원 씨인가요? 그분의 수첩 하나 정도인데 예. 그 수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검찰은 그 신빙성을 박하게 보고 있고 또 특수단 경찰은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기사 내용을 종합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물증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에 그 상당히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증언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이번 사건의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상황을 좀 더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발언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특전사가 본관 내 20여 명이 들어온 진입한 사진을 봤다라는 발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사항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아마 뭐 전체적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신문은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처럼 이 계엄군의 투입은 소수였고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었지 체포 내지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중간에 그래서 특전사의 본관에 있었냐, 뭐 국회 마당에 있었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본관 내 진입한 것은 뭐 20여 명, 그러니까 소수밖에 없지 않았냐. 예.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국회 본회의에 소집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어떤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보완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발언을 재판장의 그 허락을 얻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아마 주신문하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금 김용현 장관의 답변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심증이 생기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 취약한 부분을 직접 나서서 보완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측에서는 건물 내 진입한 특전사가 12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특전사가 본관 내 20여 명 정도 진입한 사진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증인 신문하는 과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금 중간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전사들이 국회 마당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전사 280명 정도가 국회 본관 안팎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윤 대통령은 손짓을 적극적으로 해가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인 변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포고령과 같이 또는 일부 검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과 같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거나 국회 진입해서 또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사실 저 정도 병력 갖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 전제하에 그런데 안 했다 뭐 이런 점을 아마 안 하지 않았느냐 가능했는데 안 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점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재판관들이 그 증언을 듣는 순간에 이 증언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만 듣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아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고 싶은 대상은 재판관들한테 이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뭐 어필이 들어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방금 이제 아까 그 윤기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직접 증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라는 그 군경의 진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아마 뭐 비화폰으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지시했던 그런 녹음 파일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발견이 될까요? 잠시만요. 예. 저희가 속보로 계속해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속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윤곽근 변호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손짓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속보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네, 한번 예, 그 직접적 증거라고 하면 뭐 이제 비화폰 같은 걸 텐데요. 비화폰에 아마 이 녹음 파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통화 내역 같은 걸 텐데 현재 그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증이라는 게 꼭 통화 내역이라든가 그 녹취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CCTV 화면이 있죠. 영상으로 잡혀 있는 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이 실제 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조주경찰청장의 진술에 또 부합합니다. 그리고 당시 체포단 단체 카톡방에 체포 내용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대화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직접 증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이것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뭐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뭐 직접 증거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직접 증거 플러스 진술 증거에 또
직접 증거를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체포단의 어떤 단체 카톡방에서의 대화 내용 이렇게까지 갖춰졌다고 하면 이게 지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게 있었고 실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그 행위를 위해서 국회 본관 경내에 진입했다는 부분까지도 이미 공개된 CCTV를 통해서 다 확인되고 있다고 보여져서요. 저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금 방첩사 벙커는 화장실 등의 기본 시설이 부족해서 수감 시설로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혐의도 기구도 없이 특정인을 체포하는 것은 불가했다라고 하고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선관위 관계자의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법관 체포 지시 질문에도 김용현 전 장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또 정치 활동의 통제 필요성을 생각해서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 대통령이 작성한 것 아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엇갈리는 진술이었는데 지금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 힘을 실어주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포고령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그간에 엇갈리진 않았죠.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걸로 네, 보이고 검토를 대통령이 했다. 예. 그리고 초안을 작성할 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잘못 뺏겼다, 과거 사례를 잘못 뺏겼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책을 보면서 미리 조언을 했고 그걸 토대로 작성을 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저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지. 결국 뭐냐면 작성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건 맞는데 작성한 이후에 대통령의 검토 과정이 어느 정도 치밀했는지 여부가 일단 쟁점이 될 것 같고 검토 과정에서 상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약간 실수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전에 있었던 거를 베낀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본인이 추측한 것 같습니다. 저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베끼는 과정에 실수했다는 부분은 본인의 추측인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건 이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포고령 1조죠, 1조. 포고령 1회 1조가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예. 나머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건 사실상 적절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에요. 결사기 때문에. 근데 국회는 그 활동 금지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이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윤곽금 변호사의 재신문 15분 동안의 재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질문도 했었고 주도해서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재반대 신문 그러니까 국회 측의 재반대 신문이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5분 후에는 이제 증인 신문 절차가 일단은 끝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증인신문 전에 증거 조사 절차는 하고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고 오늘 또 출석하기로 했던 조지호 청장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혹시 원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추후 기일 절차 진행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그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다퉈지고 있는 포고령 관련 쟁점은 작성 주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쪽지, 계엄 실행 문건들, 기획부 재정부 장관한테 전했다는 것도 외교부 장관한테 전했다는 그 쪽지 문제도 결국 직접 줬냐 안 줬냐 이런 쟁점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포고령도 그렇고 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이 계엄은 2시간짜리고 포고령도 실행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냥 계엄이라는 요건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냥 잘못 뺏겼다라는 건가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는 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핵심 증거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주체가 누구였냐 그게
뭐 이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냐 이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선 비상계엄을 사실상 계획하고 김영호 장관을 통해서 실제 준비를 했고 실행하도록 최종 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또 포구령 1호의 위헌 위법은 이미 그 문건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이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라든가 포고령은 형식적 요건이었지 실행 목적이 아니었다든가 이 전했다는 쪽지 계엄 실행 문건도 직접 전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또 그런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의 어떤 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뭐가 문제냐면 이제 비상계엄으로 선포한 목적은 다른 거예요. 수사기관이 보는 거하고. 그런데 그럼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국회 파행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 파행의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가지고 여기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나와줘야지만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일찍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걸 준비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온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가장 큰 쟁점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고령 이 부분에 그 제1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뭐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쪽지가 갖는 의미가 김영현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헌법 74조가 얘기하는 뭐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었다. 그러면 의미는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비상 입법 그 권능을 특정 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1은 누가 작성했는지도 문제가 아니지만 쪽지가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만약에 이해를 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논쟁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측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일단 그 재판관들 설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 포고령 1항과 비상 입법기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공의 처단과 관련한 포고령 5항을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직접 작성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해서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발언입니다. 네, 5항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계엄 포고령 1항,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1항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포고령 5항에 대한 질문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전공인을 처단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5항을 직접 작성했었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해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전체적인 답변은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 예. 저 부분 답변 때문에 앞에 전체적인 답변이 신빙성이 좀 상실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은 국방장관입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온 바도 없었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서 의대 증원 문제를 계속 강조해 왔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 직전까지 전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해 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또 핵심 문제가 전공의들이 2024년 2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체적인 어떤 의료 개혁 본인이 계획했던 2,000명의 증원 계획이 오히려 여론의 저항에 직면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전공의의 복귀 문제 그걸 통해서 의대 증원 2,000명을 관철하려는 이해 요구는 대통령 스스로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포고령에 그걸 넣었다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관련성도 없었고 관련된 어떤 이 정책 담당자도 아니고
이런 김용현 장관이 그 부분을 자기가 어떤 위기의식과 심각성 때문에 직접 작성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앞에 포고령의 뭐 작성 경위라든가 이 관련해서 대통령 주장을 오늘 부합하는지도 다 답변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어서 저런 답변은 전체적인 오늘 김용현 장관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처단할 수 있다는 포고령 5항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지금 또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많지만 확인된 건 없어서 부정선거의 확인이 필요한 단계에서 담화문 내용에는 제외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기로는 이 부정선거 의혹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 점검 차원에서 스크린하기 위해서 선관위 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고 사실은 이제 그 보안 점검 차원에서도 깔끔하진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전제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상 가능한 얘기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었고 이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팩트체크 차원이었다. 저는 그 부분이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는 난 아니고 나는 이걸 믿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런 걸 제기하고 있고 선관위의 사실 선거관리 그 관리 실태가 뭐 좋지는 않았고 더군다나 뭐 석호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비밀번호도 일정 부분 되게 쉬운 걸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되는 거잖아요. 선관위 측에서도 모든 것들이 비밀번호 단순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선거 부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가능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할 필요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일단은 뭐 크게 국민적 시각하고 뒤떨어진 시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포고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엄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계엄 선포한 이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을 해요. 예. 그럼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작성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작성해서 계엄사령관이 사실은 계엄을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거예요.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이 그 대통령의 뜻이라고 여기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대통령 명을 받아가지고 이걸 작성한 거다라는 진술이 있든지 또는 녹취가 있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이 포고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했는지 여부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좀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포고령에 작성된 내용에 뭐 의사 파악 관련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측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반대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많지만 확인된 것은 없고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팩트체크 차원에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사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는 탄핵 심판의 본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질문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주장을 많이 끌어내면 끌어낼수록 이번 비상계엄의 유언 위법성이 더 드러납니다. 국회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이 부정선거는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고요. 이 국가의 어떤 중대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주장하는 대통령의 논거의 주요 논거 중에 하나고 그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대통령이 이 주장을 하면 할수록 비상계엄의 유언 위법성은 더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을 대통령이 지난 변론기일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속 묻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도 뭐 의혹을 해소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당일 거기에 있던 선관위 직원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이게 전부가 이 헌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의 주장이 그 주장 자체로서 이 적법하고
합헌적인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측에서 이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회 측의 재반대 신문 15분 과정이 끝나고요. 재주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측에서 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재판정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뒤에 직접 질문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아마도 과정인가요?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이제 논리적인 모순점들 오히려 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지난 그 3차 기일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논리적으로 병력이 나오는 거 보셨죠라고 얘기하면서 저 병력이 나오는 것은 막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철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자발적인 철수다. 따라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할 그럴 생각이 없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다면 국회 권능행사 불가능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논리적 설명을 보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탄핵 사유 중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는 여부가 하나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국회 권능행사 불가능 이 부분은 내란죄 관련된 요건 구성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나머지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과연 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게 맞는가는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헌법 위반의 점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입증 취지가 다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문, 그러니까 주신문을 지금 세 번째 하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뒤에 직접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측에 직접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포고령이 현실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실성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둔 것, 앞서 주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 주장해 오고 있던 바죠. 그러니까 제주신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끌어낼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방식으로 계속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답변도 다 예상되는 어떤 이 답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질문 그 답변이 오고 가는 것도 앞에 주신문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서 다 확인된 내용들이어서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적법성 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또 국회 독재로 국가 위기 상황이 처했고 그래서 포고령은 상징적 의미였다라고 덧붙였다는 속보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회 독재로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 결국 뭐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또 줄탄핵 등을 문제 삼는 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출석 첫날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보이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따라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고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사실 이제 헌법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탄핵을 피해가고자 함인데 문제는 이제 오히려 국회 운영 과정이 자유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거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변론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통령과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이 비상계엄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예를 들면 대통령과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거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했던 것에 대한 사후적 판단으로 헌법재판소가 그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국회 소추연단소를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그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또 다른 허들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거기서 물론 이게 헌법적으로 볼 때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헌법 수호 의지가 강했고 뭔가 국회 독재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을 볼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뜻하는 게 아닌가, 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5호, 그러니까 이 전공의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썼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제 제재 주신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문을 할 때 이 전공의 포고령과 관련해서 웃으면서 이거 왜 넣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하고 결재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와서 이제 웃으면서 왜 넣었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포고령을 이제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는 쪽으로 답을 정리해 버리니까 본인은 이 작성 과정에 아무 책임이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베껴 쓴 걸 잘못 베껴 써서 대충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했던 취지를 오늘 확정적인 사실관계로 굳히려는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제 내용을 희화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 알고 있죠. 포고령 검토를 했다는 것까지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 헌법재판관 앞에서 저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김용현 장관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면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대략 이런 식의 보이는 태도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증언이나 본인의 진술, 주장을 통해서 보이는 태도들로 인해서 헌법 위반의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함께 헌법소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있었던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들, 반성을 하고 있냐, 이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느냐,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위헌 위법의 사유를 쭉 설시한 다음에 마지막 판단이 그런 겁니다. 그런 위헌 위법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이런 태도가 헌법소 의지가 없다. 그래서 파면할 이익이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금 저런 식의 질문과 답변 또 저렇게 보이는 태도 자체가 헌법재판관이 보기에는 헌법을 수호할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태도로 볼 수 없고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작은 사실관계에서 마치 허점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그에 의도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마치 이런 설득을 할 것처럼 보이는 저 태도 때문에 오히려 탄핵 사유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 전공의들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뜬금없이 본인들이 포고령에 들어갔던 사실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공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이걸 저렇게 희화화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좀 최소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나마 일말의 어떤 탄핵 심판의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거나 만드는 계기일 텐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희가 화면 아래에 자막으로 지금 헌재 대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히는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인데요. 펜을 들고 적극적으로 손짓하며 질문하고 있고요. 의자를 김용현 전 장관 쪽으로 틀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좀 보면 여론조사 기관 꽃에 군 병력이 출동하는 것을 내가 막은 것을 들었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고요. 또 계엄군이 민주당 쪽으로 갈 거면 여당도 보내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 대통령 질문이 끝나고 또 국회 측의 신문이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포고령 위반자를 고발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제가요?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말씀대로 계엄이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내용까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회 이 패약지를 알린 점에서는 이 계엄이 실패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에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한 목적이 이제 경고용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엄 선포 이후에 만약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순순히 그 해제 요구에 응할 생각이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네. 취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뭐냐면 우리 헌법상 또는 우리 법률상에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만약에 영장 없이 누군가를 체포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사후 영장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48시간뿐이 없습니다. 뭐 A라는 사람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 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떠나서 우리 시스템 내에서 48시간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지만 계속 체포 여부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48시간뿐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48시간 동안에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꾀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아마 간접적 주장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발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폐악질을 알린 점에서 계엄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엄이 최소한 2, 3일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회 폐악질을 명확하게 알리지 못해 아쉽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실체를 확인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폐악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저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된 탄핵 또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서 지난 3차 변론 기회에서도 대통령 대리인단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통상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그동안 이 몇 차례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서도 밝혔던 내용입니다. 국회 안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고요. 본인이 사실상 정치 부재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뭐 야당과의 대화는 형식적으로 딱 한 번 한 후에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당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시나 명에 따르지 않은 대표는 또 계속 교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정당의 간의 어떤 대화나 정치 부재 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 상황을 초래해 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단을 동원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회의 폐악질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너무 많다. 뭐 전례 없이 좀 진행된 사실들은 있죠. 그런데 그게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 어떤 의결권 행사의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된 거고 만약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책임은 또 그거를 한 야당이 지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 개입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사실상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의도로 보이는 계엄 쪽지 문서가 전달이 되고 이게 계획했다는 게 뭐 아직은 아니라고 뭐 반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의 폐악질을 알리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그걸 완성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지금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런 주장들은 탄핵의 어떤 기각을 위한 법리적 주장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의 출석해서의 질문 답변 과정도 그렇고 지난 기일 첫 출석에서의 답변하는 내용 또 부정선거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도 그렇고 재판관들을 향한 법리적 호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지층을 향한 결집의 호소 목적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국회가 잘했다고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8번의 어쨌든 여러 가지 탄핵 시도를 했잖아요. 뭐 바람직하거나 전례가 있는 시도도 아니고 또 하나는 자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논조하고 비슷해요. 대통령도 아니 그 헌법에 보장한 비상계엄이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걸 했으니까 책임져라라는 거잖아요. 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 권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 공감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정치권의 어떤 그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운영 실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단 한 번도 수기 과정을 제대로 거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글쎄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잘잘못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국회 운영 실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강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공의 포고령,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할 수 있다는 포고령 5항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웃으며 그 항목을 왜 넣었냐고 질문했다,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법정에서 웃은 것이 아니라 포고령 작성 당시에 이 항목을 왜 넣었느냐며 질문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재판정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잠시 후에는 저희가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화면은 입정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심인 정영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직접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계엄의 실체적 요건 등을 언급했는지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은 사회 질서 교란 등의 계엄 요건을 확인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재 주 반대 신문까지 지금 끝나고 나서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신문이 오갔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자기 답변 중에 모순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국회와 또 대통령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서로 충돌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탄핵 소추 사유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필요할 경우에 그 소장 대행도 질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질문이 오고 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질문도 있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현 장관,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도 핵심인 김용현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협의를 했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일부 드러난 사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 헌법재판소가 정리된 이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모아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유연 위법성, 또 국회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와 관련해서의 어떤 지시 여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관련된 사실관계와 이거 부인한 취지의 진술의 신빙성, 그래서 이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는 것인지에 대한 재판관의 심증을 좀 얻기 위한 과정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게 증인 신문을 마친 상황이고요. 지금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는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체포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주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신이 체포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당신께 체포란 말을 꺼낸 적이 있느냐, 아마 이 얘기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고령 등의 발령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대통령의 책임을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깊은 관여가 있거나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에는 또 대통령이 체포 이런 지시를 했다고 이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신빙성 파악을 위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아마 물어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대답도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포고령 위반의 동정을 파악하는 차원이었지 체포라는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대답이 좀 일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포고령 위반 동정 파악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어떤 취지인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수방사령관, 조조경찰청장, 또 홍장원 이 국정원 1차장이 일관된 진술, 국회 진술도 있고 검찰에서 진술도 있습니다. 그게 공소장에 다 담겨 있는데요. 매우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대통령 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있었던 게 복수의 증언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정도의 답변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홍장원 1차장의 경우에는 본인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말한 그 진술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은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만 통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누군가로부터 대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대기한 전화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방첩사에 전화해가지고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고, 그때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합니다.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이게 싹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간의 포즈가 있었는데, 정지가 있었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누구를 뭐 어떤 이유로 잡아들입니까라고 보통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끊어요.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는 체포가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물었던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이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뭐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있었나 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 말을 꺼낸 적이 있나, 아마 이렇게 주심이 물어본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속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현, 윤기찬 두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